우리 오늘의 주제 이제 화학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이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이 범주를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쓰는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그거는 이제 아까 전략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어렵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화학적으로 어떤 효율적으로 이게 줄이는 방식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화학도 거기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왕 나온 CO2를 이제 능동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서 격리를 시키자, 그런 방법이니까 또 화학적으로 이것도 다른 식으로. 오늘 그 주제는 탄소 중립과 화학인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우리가 발생한 탄소와 이 회수한 탄소가 양이 같아가지고 더 이상 순재료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들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화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3년 전에 그 학술지에 좀 흥미로운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우리 지구가 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를 예측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축이, 가로축은 해수면이고요, 세로축은 대기 온도인데, 과거 이제 한 200만 년 동안 이제 10만 년 주기로 이렇게 이 빙하기와 간빙기가 이렇게 주기를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빙하기 때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해수면이 이제 얼음이 많으니까 해수면이 낮아지고, 이제 간빙기 때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주기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현재는 이제 간빙인데, 최근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 화석 연료를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CO2, 대기 중에 CO2가 올라가서 온실가스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 A입니다. 그래서 지금 1.1도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이 평균 온도가 2도 이내로 유지가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고삐를 잡지를 못하면은 이제 이게 넘어가서 온도가 3도, 4도, 5도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가 이제 핫하우스가 된다는 거죠. 핫하우스라는 건 뭐냐면 온실인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린하우스하고 차이가 뭐냐면, 핫하우스는 이제 난방이 되는 온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뜨겁다는 의미인 거죠.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게 오른쪽 그림인데, 이게 이제 안정성이라는 거죠. 이게 안정성이 뭐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느냐는 척도인데, 여기 보면 이제 홀로스 이후로 쭉 지구가 이렇게 안정되게 오다가 이제 산업혁명기를 맞아가지고 삐끗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온도가 올라간 상태로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다시 돌리면은 다시 오듯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방치한 상태로 온도가 쭉 올라가 버리면은 완전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지구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핫하우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심각성이 이 21세기 들어서 인식이 되면서 2015년에 그 파리 기후 협약까지도 체결을 했는데, 이제 재작년에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각 국가들이 이 지출을 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서 우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그 계획에 비해서 훨씬 더 못 미치는 이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협약이 있고 난 뒤에도 오히려 지금
늘어났죠. 사실은 요 줄어든 거가 이제 20년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한 6% 정도 이제 그때 줄어들었죠. 근데 그때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은 아니 코로나로 이 세계가 이렇게 멈췄는데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밖에 안 줄었냐.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 CO2를 줄인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작년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뭐 탈석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 화석 연료의 그 소스별로 보면은 결국은 작년에 다시 이제 석탄도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탄소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결국 그러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마치 이게 나는 관계가 없는 뭐 산업계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 자체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여름엔 냉방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냉방 에어컨 없이 지금 뭐 우리 여름 나라 그러면 그게 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에어컨은 단순한 쾌적함을 넘어가지고 우리 생존하고 지금 이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북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폭염이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캐나다가 무려 50도 가까이 올라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80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역들이 원래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 정도로 선선했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사망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에어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생존의 필수적인 이 설비가 된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는 게 얼마나 뭐 그 온실가스에 기여할까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인류가 배출하는 에너지의 30%가 온실가스의 30%가 이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 육류 섭취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소 같은 걸 키울 때 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재작년인가 나온 논문을 보면 육류 섭취를 3분의 1로 줄이면은 음식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이 현실은 어떠냐? 여기 보시겠지만 세계의 어떤 육류 소비량을 보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가나 지역별로 보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상상 초월이고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이제 기타 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엄청난 그 온실가스 원이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단을 바꾼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별로 생각하기 않은 측면에서 이제 또 에너지가 나가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이 SNS.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문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요새 다들 유튜브 많이 하시지만은 결국 동영상이라는 걸 주고받는데 이게 해상도가 낮은 거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해상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 이런 쪽 관련되는 이 전기 가전 쪽 관련된 이런 그 전기 전력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보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항목별을 보면은 결국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매일 소비하는 정보들이 결국은 에너지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지구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각국의 에너지 이거를 분석을 한 거지 상위 온실가스 발생 상위 15개국을 보면은 이게 이제 가로축이 인구, 세로축이 1인당 발생량이니까
그 둘을 곱한 면적이 이제 전체 배출량이죠.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5개국 안에 드는데 1인당 배출로 보면은 5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중립을 갖고 이제 하는 정책들이 최선의 정책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거를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게 그 전에 이렇게 쭉 원전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고 결국 그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그 양을 과연 이렇게 기존에 이제 원전을 하고도 그거를 메꾸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탈원전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번역된 책도 보면은 한국이 저렇게 하는 게는 무리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죠. 그 탈원전하고 동시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이런 무리한 일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목표는 탄소 중립이고 재생에너지는 어떤 거기에 가기 위한 수단인데 이게 수단과 목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 이거 자체가 그냥 목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격한 이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은 어떤 물론 합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환경이나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들은 뭐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만 이거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우연히 이제 신문에서 본 건데 우리나라 업체에서 이제 외국에 이렇게 이 수력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이런 탄소 배출권을 받았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건이 좋지 않은 데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입지가 좋은 데서 하는 거 해서 어차피 탄소라는 거가 뭐 우리나라 탄소가 있고 외국 탄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결국 지구의 대기를 확산해 가지고 골고루 더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데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좀 현실적인 방안이 뭐냐 그랬을 때는 에너지를 이제 전기화해서 그 불필요한 이제 그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이 분야가 이게 서로 쌍을 이뤄서 같이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화석 연료 에너지를 직접 쓰거나 뭐 이게 예를 자동차 그 연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난방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또 취사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전기 에너지를 봐도 이 전기 에너지 자체가 화력 발전으로 또 만드는 거니까 상당수는 결국은 어차피 화석 연료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거 앞으로 우리 미래는 전기화를 해서 최대한 전기를 늘리고 그 전기에서는 이 화석 연료의 포션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로 직접 에너지를 쓰는 포션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지 이 탄소 중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